미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4.5%를 넘기기 직전인데 보통 4.5%를 발작 버튼으로 보고 있거든요. 벌써 4.45입니다.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주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4.5%가 발작 버튼으로 작용하는지지 4.5를 넘으면 위기고 아니면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4.5%가 발작 버튼이었었고 다음번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단순 논리는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단순한 걸 참 좋아해요. 주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러면 예스다 이러면 노다 그러면 주식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운 대로만 치면은 어떤 골프장에서도 모두 적용 가능하게 당신은 60타를 치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변수가 뭔가, 내가 어떤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넘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과거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은 증시는 하락한다는 논리를 많이 내세웠었는데 왜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지 근본 원리에는 관심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럴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는 금리 역전 현상 벌어지는 원리들이 있었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그거랑 안 맞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은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변수가 대중을 공포로 만드느냐 탐욕으로 만드느냐를 보는 게 더 낫다라 생각을 해요. 10년물 금리 올해 추이를 보면요. 1월 AI 랠리 빼고는 대부분 나스닥과 반대 모습을 보였어요. 1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빅테크들 실적 발표, AI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금리가 올라도 무시하고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증시는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2분기가 되고 나서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면 나머지 서포트해주는 호재들이 없는 상태에서니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도 서포트해줄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4.5%를 넘긴다? 증시의 하락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상승 각도가 가파를 때 대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상승 각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그런데 증시는 지금 최고점을 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해결되면 국채금리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해결될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더 악화될 기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 판단을 해야 되겠죠. 선반영의 선반영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엔화 약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이 보유한 미국채를 매도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면에서 벌어지는 거지 국채금리의 근본적인 걸 건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동안 일본이 미국채를 많이 매수했는데 매도로 바뀌면 당연히 수요가 공급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증시의 일시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을 대체해서 미국채를 많이 사주는 곳이 유럽이에요. 일본도 사주긴 했지만 유럽이 정말 최근에 많이 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엔화가 약세기 때문에 미국채가 발작이 난다? 이거는 원인의 어떤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전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 국채금리 상승에도 아직까지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믿고 있습니다.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두 번 금리 인하 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진짜 위기는 이 전망이 한 번 또는 0번으로 줄어들 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크하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와 채권 시장의 전망이 서로 다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재작년에도 한 번 그랬었고 올 하반기에도 다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고용, 소비, 물가 지표를 보면은 경기 침체 시작을 알리고 있죠. 그럼 채권 시장은 환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금리를 더 많이, 더 빨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니까. 연준의 점도표와 다르게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보는 것도 이런 이유들이겠죠. 그런데 시장의 전망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우려하는 점은 물가거든요.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보다시피 CPI가 9%를 넘겼었다가 결국 이제 3% 초반대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상품, 에너지, 음식 인플레가 빠르게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인플레는 공급망 혼란, 인력 부족, 일시적 수요 과잉에서 온 인플레였었죠. 공급망이 해소되고 고금리로 다른 나라 수요가 박살나고 이민자들이 넘어오면서 일자리를 다시 채우고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인플레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재무부가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고용이 너무 좋았고요. 고용과 연관된 서비스와 주택 인플레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플레는 상품 인플레랑 고용으로 인한 인플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상품 인플레만 잡은 상황인데 침체가 와서 고용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인플레가 2%대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고용이 살아있는 인플레는 경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증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게 최근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고요. 반대로 상품 인플레는 엄청난 금리 인상을 동반합니다. 경기가 식을 우려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증시 상승 끝물에 나타나는 이 상품 인플레는 증시 상승장을 마감시킨 경우가 많았었어요. 지금은 인플레가 잡히고 있으니까 이런 우려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증시가 상당히 상승한 상태고 다른 나라 경기도 반년 뒤에는 회복할 거로 전망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 상품 인플레를 더 강하게 압력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주식 투자를 조심해야 될 타이밍일 수 있겠죠. 제일 나쁜 케이스는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는데 물가만 오르는 경우거든요.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 경기가 크게 살아난 것도 아닌데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 반등 요소보다는 후티 반군 공습 이런 것들처럼 해운 쪽에 문제에 기인한 걸 수 있거든요. 장사는 안 되는데 물류비만 올라가죠. 불황인데 가격이 올라간다? 소비는 더 죽게 됩니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직격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인플레가 나쁘다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가도 그동안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뉴스를 보면은 석유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데 벌써 8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중 최고점을 거의 향해 가고 있어요. 연초에는 70달러로 시작했으니까 유가가 연초 대비 20% 올랐죠. 경기가 좋아지면요 수요적인 문제로 유가가 오르는 건데 이거는 비용을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가 상승이 증시의 부담이긴 하지만 증시가 오르긴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쁜데 유가가 오른다? 이거는 공급의 문제죠. 증시에 악영향을 주게 돼요. 또 하나는 곡물 가격과 상관없이 식품 가격이 인상 중이라는 점인데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물류비가 상승하거나 유가가 오르거나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이럴 때 벌어집니다. 식품 제조 PPI가 최근에 올랐어요. 향후 식품 CPI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기업들의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제품 비용 상승으로 전이되는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원래 경기 위축이 벌어지면서 인플레가 내려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요. 경기가 버텼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금리를 반영해서 고객들한테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장보다는 향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상품 인플레가 디플레이션 수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절묘하게 깎여나갔죠. 고용 인플레는 근데 살아있었어요. 인플레 하락 속도는 느렸는데 증시는 좋았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하반기에는 상품 인플레가 오르기 시작해요. 고용 인플레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상품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동안의 상승과 반대로 바뀌는 거죠. CPI 전체는 끈끈하거나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은 나빠집니다. 기업 실적에 나쁜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우려를 딛고 증시가 관성의 힘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호재도 없는데 찔끔찔끔 올라가요. 특히 그동안 올랐던 AI들, 빅테크들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나스닥 지수가 20% 올랐는데 작년 상승에 이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반년 동안 지수가 20% 이상 올랐다?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과열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반기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워렌 버핏처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를 충분히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고 강력한 브랜드로 충성스러운 고객을 보유하거나 침체에도 고객 이탈이 어려운 제품을 파는 기업들 쉽진 않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고 소수밖에 안 됩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기업을 왜 사야 돼? 라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모두가 그런 기업을 지금 사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주가는 벌써 올라있죠. 대중보다 한 박자 먼저 움직여야 되는 투자는 성급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근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물려도 타격이 덜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올라도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가 맞다라 생각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래도 계속 두드려 보고 남들보다 싸게 사서 한 박자 먼저 움직이는 투자를 해야 10번 중에서 5번 실패하고 5번 맞는다 하더라도 타격이 없으니까 손해 안 보고 5번 성공했을 때는 수익 많이 내고 결론적으로 로는 남들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겠죠. 이런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워렌 버핏의 명망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